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1993. 영화 제목 같습니다. 또 그죠? 1987이. 1987이 예. 있었고요. 1993은 실명제 도입한 해.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해졌느냐? 또 이건희 회장 말씀이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확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예. 다음 달 2일까지 1차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알렸는데요. 1차 검사 대상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이 4개 증권사에 있는 차명 계좌 27개입니다. 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려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 그 당시 원장을 찾아서 잔고 기록을 찾아야 한다네요. 네. 이거 박용진 의원이 맞습니다. 제기해가지고 금융위원장이 아니다라고 이런 표현이 좀 국회에서 그죠? 예, 과징금 부과 어렵다. 차명 계좌에 대한 추징금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네. 법제처장으로부터 결국은 시인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제처 쪽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25년 지난 기록이 금융 기록이니까 남아 있겠네요. FIU 이런데.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안 그래도 금감원이 이 원장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들 금융기관들이 다 이미 폐기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융회사들이 한 10년 정도 원장을 보관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보관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그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확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확인이 되면 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잔액의 50%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 거래 원장이 없다면 거래도 없다는 거, 계좌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좌가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많이 뺐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금해 놨던 것을. 근데 이제 이런 큰 돈들은 계속해서 차명으로 위탁을 했으면 범인들의 일반적인 수법상 계속해서 맡겨놓고 자금을 돌리도록 세탁을 하도록 돌리는 상황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일단 이제 2008년 삼성 특검 때 다 이렇게 상당수가 찾아진 거 아닙니까? 찾아진 계좌이기 때문에 찾아진 계좌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해지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7개 계좌의 잔고가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한 965억 원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는 지고는 있습니다. 그때 2008년 삼성 특검 때 몇 개 찾아냈었습니까? 그때 찾아낸 게 1199개. 와, 1200개에서 하나 모자라는 거죠. 그랬고 금감원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최근까지 알려진 게 1229개고요. 여기에 또 경찰이 또 추가로 밝혀낸 게 한 260개. 그래서 더하면 1489. 1,500개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전체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모르죠. 이따까지 드러난 게 이제 그런 정도라는 거고. 이 가운데 1,133개가 증권계좌. 그 가운데 81%가 삼성증권에 개설돼 있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결국은 사군고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89개 계좌가 있었다면 한 계좌당 1억씩만 있었다고 해도 1,498억 원, 89억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한 금액이요. 그러니까 1,200개에서 한 개 모자라는 그 차명 계좌에서 확인한 액수가 당시 주식 예금 포함해서 4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제 면죄부를 줬죠. 이게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차명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뭐 압수를 했다든지 과징금을 부과했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이 차명 계좌 존재가 밝혀진 직후부터 이건희 회장 측이 조금씩 빼가지고 결국은 4조 4천억 원 정도는 회수를 해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 또 삼성그룹 측에서는 이거 모두 실명전환하겠다. 누락한 세금 모두 납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죠. 그 8천억을 그때 사회에 내놓으셨잖아요. 그 8천억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모릅니다. 그 돈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차원에서 뭐 잘 쓰셨겠죠, 뭐. 정부 부처가 그 돈을 가지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그 당시 뭐 그랬었죠. 다툼을 한다는 이야기까지만 들었지.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찾아낸 차명 계좌. 그 중에서 전부 다를 과징금은 못 매길 거 아닙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원장이 없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전부 다가 원장이 아예 지금 뭐 행방불명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과징금 부과하고 싶어도 이제 부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뭐 몇 개라도 찾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과징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 박용진 의원은 뭐라 그럽니까? 박용진 의원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면피성 아니냐. 이번에 이제 뭐 이름은 거창해요. 특별검사. 그렇게 이제 명칭은 붙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4개 금융기관에 지금 뭐 이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한다 하는데 기관당 2.5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조사 안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정보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융기관이 원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혹시 정보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지방의 백업센터하고 뭐 문서고 이런 것을 검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당연히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문제가 많다. 요식행위다. 오히려 이 좀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컨대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장 뭐 기본적으로 철저히 좀 찾아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주변에서 가까운 분들이 갑자기 뭐 크게 다치셨다거나 또 뭐 이런 이야기를 곧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 연휴 첫날 서울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던 신입 간호사분인 것 같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이만 해도 27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나이인데 말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지 또 간호사들이 생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어떤 집단 문화 이거는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대형병원에 입사하게 됐다고 기뻐했을 고인과 가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병원에 입사하게 되면 거의 하나에서 열까지 선배로부터 일을 배워야 해요. 일을 가르쳐주는 선배도 환자를 보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신규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어려울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수도 스트레스 받고 신규 간호사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정도의 극심한 업무량으로 고통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사망 이틀 전에는 실수로 환자 튜브관이 망가지면서 소송에 걸리지 않을까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저들이 옛날에 간호원 그래서 이 간호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인격적이고 인권적인 비하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간호사라고 이렇게 호칭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름만 간호사 그랬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인권이나 생활 여건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지를 못했던 거군요, 사회가. 네, 그런 거죠. 저는 큰 병을 몇 번 치러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그걸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런 간호사분들이 자신을 돌보는 데 있어서 또 같은 직장의 동료분들 간의 어떤 그런 인권적인 또는 인격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는 좀 의외입니다. 이 태움 문화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태움이라는 게 주로 선배 간호사들이 신규 간호사들을 가르칠 때 하는 얘기예요. 인력이 너무나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환자를 보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예. 이제 태움이라는 게 영원히 제가 되도록 태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예. 이런 결국은 병원의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인 거죠.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금 자주 강조하셨는데 왜 부족한 네. 겁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무엇이요? 간호 인력이. 네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급여가 낮습니까? 일이 너무 고돼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어떤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한 정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병동에서 간호사 1명당 예. 환자를 4명을 보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도 한 사람당 7명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사고 난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인 경우는 1:1이에요. 간호사 네. 1인당 환자 1명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간호 인력이 많다라고 하는 병원인데도 예.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를 3명을 본 거죠. 예. 이럴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데 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왜냐하면 병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중이 거의 뭐 40% 전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력 1명 쓰게 되면 충원을 하게 되면 네. 그만큼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병원에서 인력을 많이 쓰지 않은 거죠. 결국은 병원 측에서 볼 때 이게 영리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간호사들을 고용해서 환자들의 돌봄을 신경 쓰지 않고 그 덕분에 간호사분들이 한 분이 3명의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당히 좀 노동의 강도가 심하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간호사를 많이 쓰게 되면 인력을 예. 충원하게 되면 예. 간호 등급제라고 수가를 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고 병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네. 저번에 인턴 레지던트 분들이 그 수술실 안에서 전공 교수님들한테 받는 피해라는 내용도 많이 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위중한 수술실에서의 어떤 긴장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을 무릎을 깐다 조인트를 때린다든지 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호사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긴장 강도에 준하는 이런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실제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언어 폭력이나 인권 침해 같은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이런 것 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방식인 거죠. 예. 제가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진료받으려고 가봐도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교수 한 분도 아침 진료를 하시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진료를 하시면 12시 이전에는 못 마치시는 경우가 허다한데 네. 간호사분들은 환자분들을 일일이 응대하셔야 되고 또 질문하는 거를 다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네. 환자들은 또 궁금한 게 많고요. 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호사 인력 문제를 더욱더 확충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나 호주 같은 경우도 간호사 인력법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 1인당 뭐 4명을 본다든가 중환자 같은 경우 1인당 1대1로 본다든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간호사 인력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인력 비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병원 인력과 관련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아직 정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정부에다가 다 또 뭐라 그럴까요? 위탁을 하거나 정부의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네.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병원 자체가 영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감독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 수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요. 그것도.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간호사 병원의 인력은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정부가 최대한 책임지고 전체 병원 인력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인력이 어느 정도 실태인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예. 또 거기에 맞게 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주고 예.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게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거죠. 저는 그런 역할들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원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병원들도 무조건 인건비 비율이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우선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적정한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신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33.9%이거든요. 예. 이거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용자들도 노력해야 되고 정부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정부가 노력한다고 네.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정부 외에 어떤 시장이라 그럴까요? 병원 안에서 이런 의료 시장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신입사원이 들어갔다가 3년을 버티고 일하는 3년 이내에 나오는 확률이 한 3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노동시장에 이런 노동의 뭐라 그럴까요? 강도가 이렇게 강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동시장인가 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말이죠. 네.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현장에서는 이런 좀 악순환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개입 말고. 네. 저는 이제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도 있고 예. 없는 데들은 어쨌든 노동자들 대표를 좀 뽑고 예.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가능하면 정부 이렇게 노사정이 이런 인력 문제나 그리고 조직의 문화나 네. 갑질 문화나 최근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예. 갑질 문화나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예. 노력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예. 이런 갑질 문화가 이슈화 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은 네. 있지만 예.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병원들이 점점 규모를 키워나가는 걸 보면은 간호사들을 고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요. 또 네. 간호사분들도 은행 병원장들이 이 댄스 자랑하라 그러고 장기 자랑에 짧은 치마 입고 나와서 춤추라 하는 말을 듣고 따라서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사가 다 같이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학교 교육 과정에 네. 이런 노동 인권적인 교육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그런 교육 과정이 전혀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통해서 예. 스스로의 그런 예. 인권이나 이런 의식들을 갖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위원장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